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경상도 안동 땅 한켠에 청송연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해는 하늘이 백성들을 시험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3년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밭은 갈라지고 곡식은 말라 죽어버렸지요. 한때 풍요롭던 청송연도 이제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는 메마른 땅처럼 앙상한 몸의 사람들이 기운 없이 앉아 있었고, 예전 같으면 온갖 먹거리와 생필품으로 가득했을 좌판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것이라고는 쭉정이 섞인 보리쌀 몇 대와 말라빠진 무청 정도였지요. 이런 절망적인 시절에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강철수라는 젊은 머슴이었지요. 27살의 철수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한때는 건장했을 것이나 3년간 이어진 흉년 탓에 이제는 볼이 깊숙이 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만큼은 여전히 깊고 진실했습니다. 굶주림과 고단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의지가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지요. 철수는 천혜고아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품팔이로 연명해 왔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처지였지만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복의 강머슴, 오늘은 어디서 일감을 구할 작정인가? 당터 모퉁이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만신할매미라 부르는 늙은 무당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고 있었지요. 할멈은 청소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으로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할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철수는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멈은 철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허허, 자네는 언제나 예의가 바르구나. 그런데 말이야, 오늘 밤에는 눈이 올 것 같은데 혹시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게. 자네에게는 큰 인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야. 할멈의 말은 언제나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야. 산신령께서 자네 꿈에 나타나실 날도 머지않았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할멈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철수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당장 오늘 하루 낀 일을 해결하는 것도 막막한데 무슨 큰 인연이며 산신령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철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 한 칸이 그의 전부였지요. 오늘도 품팔이를 구하지 못해 주머니는 여전히 가벼웠고 저녁거리라고는 어제 남겨둔 보리쌀 한 주먹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도 잠자리와 끼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작은 화롯가에 불을 피우고 보리쌀로 묽은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청송연에는 철수 말고도 굶주림과 싸우며 살아가는 이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윤씨 부인이었지요. 윤씨 부인은 24살의 젊은 과부로 한때는 청송연에서 손꼽히는 양반집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윤도령이 살아있을 때는 넓은 기와집에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편안히 지냈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흉년이 계속되자 집안 살림은 점점 기울어갔지요. 게다가 시댁에서는 윤씨 부인을 다른 집으로 재가시키려 했습니다. 돈 많은 늙은 영감에게 팔아넘기려는 속셈이었지요. 아니, 되옵니다, 어머님. 저는 도령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마음먹었사옵니다. 윤씨 부인이 간곡히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구를 뀌었습니다. 이 철부지가 또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젊은 과부가 혼자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냐? 어서 짐을 싸거라.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은비녀 하나만 품에 간직한 채 말이지요.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얼굴은 달빛 아래서도 환하게 빛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고운 피부와 선량한 눈매, 그리고 단정한 몸가짐까지 그야말로 천상의 선녀 같은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걸음걸이는 점점 휘청거렸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마을 외곽길 한복판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요. 차가운 눈이 그녀의 몸 위에 소복소복 쌓여갔습니다.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고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스쳐갔습니다. 도령님, 저도 곧 그곳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가냘픈 목소리로 중얼거린 것이 그녀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철수는 보리죽을 끓이며 만신할멈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큰 인연이라 도대체 무슨 말씀이셨을까?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고 짐승 울음소리도 아닌 사람의 신음 같은 소리였지요. 철수는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도롱이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길 한복판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젊은 부인이었지요. 하얀 눈 위에 검은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곳에서? 철수는 망설임 없이 부인을 안아 올렸습니다.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지요. 한시라도 늦으면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부디 살아 계시기를. 철수는 부인을 자신의 초가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화롯가 가장 가까운 곳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지요. 그리고 끓이던 보리죽에 귀한 꿀 한 숟가락을 넣어 조심스럽게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부인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밤새 화롯불을 지피며 부인을 간병했지요. 자신은 추위에 떨면서도 부인만큼은 따뜻하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부인이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본 남자의 얼굴에 깜짝 놀랐지만 그 진실한 눈빛을 보고는 안심이 되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작은 초가집이옵니다. 부인께서 길에서 쓰러지셨기에 구해온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철수의 목소리에서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이가 천한 신분의 머슴임을 알고는 더욱 놀랐지요.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부인이 일어나려 하자 철수는 깍듯이 말했습니다. 아직 몸이 약하시니 더 쉬시옵소서. 보리죽이나마 드시고 기운을 차리소서.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신분은 다르지만 서로를 향한 순수한 마음만큼은 같았던 것이지요. 사흘이 지나자 윤 씨 부인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철수는 그동안 자신의 유일한 식량이던 보리쌀을 아낌없이 내주며 부인을 돌보았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신세만 지고. 부인이 미안해하자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철수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신분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 것이었지요. 윤 씨 부인은 점점 철수에게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순박하고 따뜻한 성품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 씨 부인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지내던 중시댁에서 재가를 강요해서 집을 나온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참으로 어려우신 처지이셨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분은 달랐지만 둘 다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처지였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청소년의 아전인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사방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강머슴, 혹시 젊은 부인을 본 일이 있느냐? 윤가에서 며느리를 찾고 있다는데. 철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뒤란에 숨어 있는 상황이었지요. 아니옵니다. 그런 분을 본 일이 없사옵니다. 박서방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날은 돌아갔지요. 위험합니다. 저 때문에 댁께서 곤란을 당하시게 되는군요. 윤 씨 부인이 걱정하자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부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만신할멈이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할멈은 윤 씨 부인을 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산신령께서 말씀하신 큰 인연이 바로 이 부인이었어. 무슨 말씀이신지요, 할멈? 자네와 이 부인은 전생부터 이어진 운명이야. 가난한 자가 부자를 구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산신령께서 말씀하셨거든. 할멈의 말은 신비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걱정되었지요. 할멈, 박서방이 부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하지 말 거라. 내가 좋은 곳을 알고 있으니까. 할멈은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암자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비로운 스님이 혼자 수행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로 유명한 분이었지요. 부인을 그곳에 모셔두고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다음 날 새벽 철수는 윤 씨 부인을 암자로 모시고 갔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가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난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저야말로 부인을 배웠고 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암자에 도착하자 자비로운 얼굴의 늙은 스님이 반겨주셨습니다. 스님은 사정을 듣고 흔쾌히 윤 씨 부인을 받아주셨지요. 염려 말고 이곳에서 마음을 평안히 하시오. 부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철수는 매일같이 암자를 찾아가 부인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한 식량을 가져다 드리며 정성을 다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윤 씨 부인은 철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남편이 남긴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시면? 도령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는 지도였습니다. 철수는 놀라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귀중한 비밀을 자신에게 털어놓다니 정말 뜻밖이었지요. 그 보물로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찾기가 어려워요. 윤 씨 부인은 철수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보물을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웁시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약속했습니다. 철수의 마음속에는 부인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갔지요. 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암자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이 포졸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지요. 윤 씨 부인이 이곳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소. 어서 내놓으시오. 스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도량이니 함부로 들어올 수 없소. 하지만 박서방은 강제로 암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윤 씨 부인은 뒷산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암자에 머물 수는 없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인이 걱정하자 철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시 철수의 초가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지내야 했습니다. 박서방이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윤 씨 부인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시댁에서
제게 재가를 강요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도령님이 남긴 재산 때문입니다. 재산이요? 도령님께서 평소에 장사를 하셨는데 상당한 돈을 모아두셨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제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빼앗으려는 거예요. 철수는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제가 문제가 아니라 돈과 관련된 음모였던 것이지요. 박서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시댁과 짜고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불빛이 윤 씨 부인의 고운 얼굴을 비추자 철수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지요. 부인, 혹시 무서우시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함께 계시니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윤 씨 부인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인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인. 네, 제가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부인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철수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신분은 다르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진실했지요.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서방이 관아의 포졸들을 대거 동원해서 철수의 집을 포위한 것이었지요. 강철수, 어서 나와서 윤 씨 부인을 내놓아라. 철수는 부인을 뒤쪽 다락에 숨기고 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이시옵니까? 저는 그런 분을 모르옵니다. 이 놈이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수색하라. 포졸들이 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윤 씨 부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좋아. 그럼 내가 도적질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으니 잡아가겠다. 이것은 억지였습니다. 박서방이 윤 씨 부인을 잡기 위해 꾸민 음모였지요. 철수는 결백했지만 어쩔 수 없이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윤 씨 부인은 숨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철수님, 저 때문에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만신할멈을 찾아갔습니다. 할멈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할멈, 철수님을 구해주세요. 제발. 만신할멈은 부인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말 거라. 산신령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까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야. 할멈은 윤 씨 부인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철수도 평범한 모습이 아니야. 그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거든. 비밀이요? 철수는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야.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떠돌이 생활을 해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철수가 사실은 양반 출신이었던 것이지요. 관아에 갇힌 철수는 부인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 박서방이 부인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신령한 노인이 나타난 것이었지요. 철수야, 내 진정한 정체를 알려주마. 저의 정체요? 너는 이 고을 선비 집안의 후손이다. 내 부모는 너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너만은 하인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철수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졌지요. 내 진짜 이름은 강시연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윤 씨 부인과 함께 완성해야 할 사명이 있다. 사명이요? 흉년의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다. 그 부인이 가진 보물 지도와 내 지혜를 합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철수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만신할멈이었습니다. 경감님, 이 사람은 결백합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할멈은 현감에게 철수의 진짜 신분과 박서방의 음모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현감은 할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그렇다면 박서방이 거짓 고발을 한 것이군요. 철수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할멈으로부터 자신의 진짜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이제 당당하게 윤 씨 부인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구나. 철수, 아니 강시연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더 이상 신분 때문에 주눅 들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지요. 철수가 풀려난 소식을 들은 윤 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이 무사해서. 부인, 저에게 중요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진짜 신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놀라면서도 기뻤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신분이군요. 이제 당당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더 이상 신분 차이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지요. 이제 보물을 찾아서 굶주린 사람들을 도웁시다. 윤 씨 부인은 남편이 남긴 지도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도에는 청송연 뒷산의 어느 바위 아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박서방이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박서방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 씨 부인이 가진 재산과 보물을 모두 차지하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저 둘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군. 박서방은 악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철수와 윤 씨 부인은 보물을 찾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만신할멈도 도와주기로 했지요. 산신령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보물은 오직 좋은 일에만 써야 하는 것이니까. 네, 할멈.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컸지요. 드디어 보물을 찾으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철수와 윤 씨 부인은 새벽 일찍 뒷산으로 향했지요. 지도에 따르면 큰 바위 아래 동굴이 있고 그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산길을 올라갔지요. 저기 저 바위가 지도에 나온 바위인 것 같아요. 정말로 지도와 똑같이 생긴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위 아래를 살펴보니 작은 동굴 입구가 보였지요.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두 사람이 동굴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군. 박서방이 포졸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두 사람을 뒤따라온 것이었지요. 이제 보물도 내 것, 윤 씨 부인도 내 것이다. 박서방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는 윤 씨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서방, 당신의 탐욕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하, 무엇이 탐욕이냐? 이것은 영리한 사업이다. 윤 씨 부인의 재산과 이 보물까지 모두 내가 차지하면 청송연에서 가장 부자가 될 수 있거든. 박서방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잡아라. 보물을 모두 빼앗은 다음 산속에 묻어버려라. 포졸들이 달려들자 철수는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동굴 안에서 신비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동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동굴에서 늙은 선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탐욕스러운 자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포졸들을 날려버렸습니다. 박서방만 홀로 남았지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철수와 윤 씨 부인은 서로 손을 잡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동굴 안은 환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보물들이 쌓여 있었지요. 금은보화는 물론이고 귀한 약재와 곡식들까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보물 더미 앞에는 윤 씨, 부인의 죽은 남편인 윤도령의 홀령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윤 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자 윤도령의 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 많았소, 부인. 그리고 강시연, 당신이 내 아내를 지켜주어서 고맙소. 도령님. 나는 살아생전에 장사로 번 돈을 모두 여기 숨겨두었소. 흉년이 계속될 것을 예상하고 언젠가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써달라고 부탁하려던 것이었는데 윤도령은 자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 놓겠소. 당신들이 내 뜻을 이어받아 이 보물을 잘 사용해 주실 것이니까. 윤도령은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연, 부인을 부탁하오. 그리고 이 보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해 주시오. 네, 도령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도령의 홀령은 환한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보물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남아 있었지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보물은 오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 만약 사욕을 위해 사용한다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철수와 윤 씨 부인은 숙연한 마음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지요. 두 사람이 동굴에서 나오자 박서방이 여전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었지요. 보물을 찾았느냐? 어서 내놓아라. 박서방은 욕심에 눈이 멀어 여전히 보물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당신의 탐욕은 이제 그만두시오. 이 보물은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찾은 보물인데. 박서방이 욕심을 부리며 동굴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굴 입구에서 투명한 벽에 막혀 들어갈 수 없었지요. 이게 뭐냐? 박서방이 아무리 애써도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더러워진 사람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박서방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모든 부정행위가 관아에 발각되어 벼슬에서 쫓겨났지요. 한편 철수와 윤 씨 부인은 보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쌀과 보리를, 병든 사람들에게는 귀한 약재를 주었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마을 사람들은 감격해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철수와 윤 씨 부인은 그런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지요. 만신할멈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산신령의 말씀이 맞았구나. 너희들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운명이었어. 보물을 나누어 주는 일이 계속되자 청송년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시 농사를 짓고 장사를 시작했지요. 철수와 윤 씨 부인도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지연아, 정말 축하한다. 부인도 좋은 분을 만나셨구나. 두 사람의 결혼식은 마을의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슬픔과 굶주림에 시달렸던 마을에 웃음이 돌아온 것이지요. 혼례를 마친 후 철수와 윤 씨 부인은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다른 고을에 굶주린 사람들도 도와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지요. 두 사람은 보물의 일부로 큰 땅을 사서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요. 또한 마을에 학당도 세워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한 것이지요. 공부를 해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철수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려서 배우지 못한 아픔을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박서방이 벼슬에서 쫓겨난 후 복수를 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서방은 다른 고을의 탐관오리들과 손을 잡고 철수와 윤씨 부인을 모함했습니다. 저들이 불법으로 보물을 차지했습니다. 당장 조사해야 합니다. 거짓, 고발을 받은 관아에서는 철수 부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철수를 괴롭혔지요. 강시연, 내가 훔친 보물을 모두 내놓아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관리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보물을 탐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철수는 다시 관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윤 씨 부인도 집에서 감시를 받으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지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 저들이 우리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해.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관리들을 상대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신할멈만은 침착했습니다. 걱정하지 말 거라. 산신령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과연 할멈의 말처럼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라는 임금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었지요. 암행어사는 청소년의 상황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철수 부부가 선한 일을 했다는 사실과 박서방을 비롯한 탐관오리들의 부정행위를 모두 밝혀냈지요.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암행어사는 분노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관리들 때문이었지요. 강시연은 즉시 석방하라. 그리고 박서방을 비롯한 모든 악한 관리들을 체포하라.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무죄로 풀려났고 박서방과 악한 관리들은 모두 잡혀갔지요. 시연, 정말 다행이야. 윤 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철수를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위기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암행어사는 철수 부부를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임금님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시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으로부터 특별한 상을 내려주었습니다. 철수에게는 정식 벼슬을, 윤 씨 부인에게는 정부인의 품계를 주신 것이지요. 이제 당당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군요. 철수는 감격했습니다. 천한 머슴 출신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벼슬아치가 된 것이지요. 철수가 벼슬을 받은 후 청소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탐관오리들이 사라지고 선한 관리들이 부임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진 것이지요. 철수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해서 흉년에도 견딜 수 있는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상업을 장려해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지요. 이제 우리 마을도 살만해졌구나. 모두 강대감과 부인 덕분이야. 마을 사람들은 철수 부부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인품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윤 씨 부인도 여인들을 위한 일에 힘썼습니다. 바느질과 요리 등을 가르쳐서 여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도왔지요. 부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도 돈을 벌어 가족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부부는 함께 힘을 합쳐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신할멈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산신령께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는구나. 마지막 시험이요?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지 확인하시려는 거야. 과연 며칠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물 동굴에서 더 많은 보물이 발견된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보물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일생 동안 호화롭게 살 수 있을 정도였지요. 시연, 이 보물을 어떻게 할까요? 윤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깐 고민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써야지요.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두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철수와 윤 씨 부인의 마지막 시험을 지켜본 산신령은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훌륭하다. 부와 권력을 얻고도 초심을 잃지 않았구나. 저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 산신령의 선물은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까지나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준 것이지요. 또한 그들의 후손들도 대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두 사람은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이후 철수와 윤 씨 부인은 더욱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보물로 다른 고을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도왔지요. 몇 년이 지나자 경상도 전체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철수 부부의 노력으로 흉년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었지요.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졌구나. 모든 게 강대감과 부인님 덕분이야. 사람들은 철수 부부를 마치 생불처럼 여겼습니다. 그만큼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철수와 윤 씨 부인은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늘이 주신 복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진짜 고마워해야 할 분은 산신령님이시지요. 시간이 흘러 철수와 윤 씨 부인에게는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였지요.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 착하고 총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갔지요. 아버지, 저도 커서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큰아들이 말하자 철수는 뿌듯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단다. 네, 아버지. 아이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라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가문의 전통을 이어갔지요. 철수는 벼슬에서 물러난 후에도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학당을 더 많이 세우고 병원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들을 지었지요. 윤 씨 부인도 여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일에 힘썼습니다. 덕분에 청송연은 조선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신할멈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산신령의 선택이 옳았구나. 이보다 더 좋은 부부는 없을 거야. 박서방은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지요. 하지만 철수는 그럼 박서방마저도 용서했습니다. 감옥에 음식을 보내주고 따뜻한 옷도 전해주었지요. 대감님, 저를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같은 사람인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철수의 넓은 마음에 박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철수와 윤 씨 부인이 나이가 들었을 때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만족해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 덕분에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산신령의 축복으로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느 봄날 만신할멈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내 할 일도 끝났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 할멈, 어디 가시는 겁니까? 산신령님께서 부르고 계시거든.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쉬라고 하시는구나. 할멈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사라져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향기로운 꽃잎들만 흩어져 있었지요. 철수와 윤 씨 부인은 할멈이 남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갔지요.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두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했지요.
그 결과 청송년은 물론이고 경상도 전체가 평화롭고 풍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살았고 가난과 굶주림은 사라졌지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굶주린 마님을 먹여 살린 한머슴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옛말에 정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남을 위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지요. 철수와 윤씨 부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옛날 옛적 영조 대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0해가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 도성에는 깊고 깊은 겨울이 찾아와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들이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그 무렵 조선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상처도 아물고 정치도 안정되어 백성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시절이었지요. 특히 한양 북촌에 자리한 권문세족들은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분제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양반은 양반답게, 상민은 상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늘의 이치요. 임금의 뜻이라 여겨지던 때였지요. 그 누구도 자신이 태어난 신분을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고, 감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북촌 일대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기와 지붕 사이로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높다란 담장 너머로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피어오르는 아궁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죠. 대감 댁마다 겨울 준비가 한창이었고 특히 혼례를 앞둔 집안들은 더욱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밤에도 권문세족들의 혼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벌 좋은 집안끼리 서로 혼맥을 이어가며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올해는 유난히 혼례가 많아 중매쟁이들이 동분서주하며 이 댁 저 댁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양 변두리, 성문방, 초라한 움막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루하루 품팔이로 연명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요. 양반들의 화려한 혼례와는 거리가 먼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춘득이었습니다. 25해를 살아온 총각으로 한양 성문 밖 작은 움막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지요.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신세였습니다. 춘득은 비록 가난했지만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의 외모가 범상치 않았지요.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듬직했으며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맑고 깊은 샘물처럼 투명한 눈동자에는 어떤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이목구비 또한 단정하여 비록 남루한 옷을 걸쳤지만 어딘가 고상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춘득이는 관상이 예사롭지 않다며 수군거리곤 했지요. 특히 그의 이마는 넓고 반듯했으며 코는 오뚝하고 입술은 단아했습니다. 하지만 춘득 자신은 그런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관상이 좋다 한들 배고픈 것을 채워주지는 못했고 추위를 막아주지도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오직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춘득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일터로 내몰려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는 순박하고 의리가 깊어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고 약속은 반드시 지켰지요. 새벽이면 다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저녁이면 그 나무를 등에 지고 내려와 시장에서 팔아 하루 끼니를 해결했지요.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한 노동으로 벌어먹는 밥이라 마음만큼은 늘 떳떳했습니다. 그런 춘득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었지요. 언젠가는 나도 떳떳한 사람이 되어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춘득이 참으로 착한 심성을 가졌다고 여겼습니다. 춘득이 사는 마을에는 몇 명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인물은 백할머니였지요.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정신은 또렷했고 무엇보다 관상을 보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백할머니는 젊은 시절 한양 대갓집에서 유모살이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세상사를 겪으며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기르게 되었다고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기륭화복을 물어보면 10중 8구 맞춰주어 신통한 할머니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백할머니가 유독 춘득을 아꼈습니다. 춘득이 어릴 때부터 지켜본 할머니는 종종 그를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요. 춘득아, 너는 범상치 않은 관상을 타고났구나. 언젠가는 큰 인물이 될 것이야. 하지만 춘득은 그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가난한 품팔이꾼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할머니의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양 북촌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조판서를 지낸 민대감의 저택에서는 딸의 혼례를 준비하느라 온 집안이 들썩이고 있었죠. 민대감의 외동딸 민소전은 22살의 절세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눈은 가을 하늘처럼 맑았으며 목소리는 은방울 소리처럼 청아했지요. 게다가 총명하기까지 하여 한양에서 소문난 교수였습니다. 민소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신기한 꿈이 있었습니다. 꿈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신령이 나타나 내 진짜 배우자는 달빛 같은 관상을 지닌 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단순한 꿈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민소저의 혼사를 주선한 것은 윤서방이라는 중매쟁이였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중매쟁이로 권문세족들의 혼사를 도맡아 하는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탐욕스러운 성격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자였습니다. 윤서방이 민소저의 신랑감으로 점찍은 이는 김도령이었습니다. 김도령은 역시 양반 집안의 둘째 아들로 가문은 좋았지만 성품이 불량했지요. 술과 기생을 좋아하여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지만 윤서방은 그의 집안 배경만 보고 혼사를 성사시키려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춘득의 하루는 더욱 고달팠습니다. 추위가 매서워져 나무하러 산에 오르기도 힘들었고 시장에서 나무가 잘 팔리지도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춘득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백할머니가 춘득을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지요. 춘득아,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춘득이 할머니 앞에 앉자 백할머니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춘득아, 너에게 곧 천지가 뒤바뀌는 큰 운이 올 것 같구나.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말이야. 춘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 같은 가난한 총각에게 무슨 큰 운이 오겠냐며 겸손하게 대답했지요. 할머니, 저는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백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춘득아. 사람의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란다. 내 관상을 보니 분명 큰 변화가 있을 것이야. 그때가 되면 당황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춘득은 여전히 할머니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 무렵 한양 북촌 민대감 댁에서는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민소저의 혼례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지요. 집안 곳곳에 붉은 비단과 화려한 장식들이 걸렸고 하인들은 분주히 혼례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민소저는 자신의 방에서 혼례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도령과의 혼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정말 그이가 제 운명의 상대일까요? 민소저는 어릴 적 꿈속 신령의 말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빛 같은 관상의 남자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드디어 혼례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온 한양이 하얀 눈보라에 휩싸였습니다. 신랑인 김도령은 혼례를 앞두고 친구들과 기방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혼례 전 마지막 자유로운 밤이라며 실컷 마셔댔지요. 하지만 그만 술에 완전히 취해 기방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민대감 댁에서는 신랑 행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김도령이 나타나지 않았지요. 중매쟁이 윤서방은 급히 김도령을 찾으러 뛰어나갔습니다. 기방에서 곤히 잠든 김도령을 발견한 윤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을 정도로 취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혼례가 코앞인데 윤서방은 당황했습니다. 만약 신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민대감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고 자신도 큰 욕을 먹을 상황이었지요. 그때 밖에서는 춘득이 나무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눈보라 때문에 길을 잃고 말았지요. 추위에 떨며 방향을 찾으려 애쓰던 춘득은 결국 눈길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김도령을 찾아 헤매던 윤서방이 쓰러진 춘득을 발견한 것이지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윤서방이 춘득의 얼굴을 살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이목구비가 몹시 단정했기 때문이지요. 특히 그 관상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갑자기 윤서방의 머릿속에 기막힌 꾀가 떠올랐습니다. 김도령은 술에 취해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혼례는 당장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래, 이 사람을 신랑으로 내세우면 되겠구나. 윤서방은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식을 잃은 춘득을 기방으로 데려가 김도령의 혼례복을 입혔지요. 다행히 춘득의 체격이 김도령과 비슷해서 옷이 제법 잘 맞았습니다. 혼례복을 입은 춘득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소의 남루한 모습과는 전혀 달라 보였지요. 마치 진짜 양반 도령처럼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윤서방은 춘득을 가마에 태우고 급히 민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가 심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다행이었지요. 민대감 댁에 도착한 가마에서 춘득이 내렸습니다. 하인들은 드디어 신랑이 왔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눈보라 때문에 춘득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혼례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의젓해 보였습니다. 혼례는 예정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춘득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지요.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혼례를 치렀습니다. 복잡한 혼례 의식이 끝나고 드디어 신혼방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춘득이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지요. 눈을 뜬 춘득은 자신이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화려한 장식들과 촛불들을 보며 더욱 당황했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춘득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신부인 민소저가 신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족두리를 쓰고 고운 혼례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지요. 민소저도 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혼례를 치렀기 때문에 춘득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혼례복을 입은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요. 신혼방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소저가 족두리를 벗자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드러났지요. 춘득은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소저 역시 춘득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관상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특히 그의 맑고 깊은 눈동자가 마치 달빛처럼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민소저의 머릿속에 어릴 적금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신령이
내 진짜 배우자는 달빛 같은 관상을 지닌 잔이라라고 했던 말이었지요. 혹시 이분이 그 달빛 같은 관상의 주인일까? 민소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김도령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요. 이 남자에게서는 순박하고 진실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춘득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이런 곳에 있게 되었는지, 왜 혼례복을 입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요. 죄송합니다, 부인. 제가 어떻게 이런 곳에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춘득의 솔직한 말에 민소저는 오히려 호감을 느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목소리였기 때문이지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요? 방금 저와 혼례를 올리셨는데요. 춘득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혼례를 올렸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부인, 실례지만 제가 누구와 혼례를 올린 것인지요? 민대감의 딸 민소저입니다. 춘득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대감이라면 한양에서 손꼽히는 대갓집이었기 때문이지요. 자신 같은 가난한 총각이 어떻게 그런 집안의 규수와 혼례를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민소저는 촛불빛에 비친 춘득의 관상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이마는 넓고 반듯했으며 눈썹은 진하고 고닫지요. 특히 그 눈동자에서 나오는 빛이 정말 달빛처럼 맑고 신비로웠습니다. 정말 꿈속 신령의 말씀과 같은 관상이구나. 민소저는 이상하게도 춘득에게서 운명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배우자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민대감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짜 신랑인 김도령이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술이 깬 김도령은 자신이 혼례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급히 민대감 댁으로 달려왔습니다. 민대감님, 어제 혼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신랑인데 왜 다른 사람이 혼례를 올렸다는 겁니까? 민대감은 김도령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어제 김도령이 와서 혼례를 올렸는데 지금 또 다른 김도령이 나타난 것이었지요. 급히 신혼방을 확인해 보니 어제의 신랑은 김도령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민대감은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감히 우리 집 혼례를 속였단 말이냐? 춘득은 민대감 앞에 꿇어앉아 사죄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대갓집을 속인 격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대감마님,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신분을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민대감은 춘득의 남루한 평상복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겉보기에도 천한 신부님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이놈아, 내 신분이 무엇이기에 감히 우리 집 혼례에 끼어들었느냐? 저는 한양성 밖에서 나무를 해서 파는 품팔이꾼입니다. 민대감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딸이 천한 품팔이꾼의 아내가 되었다니 이런 치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이놈을 잡아 가두어라. 관가에 고발하여 엄중히 처벌하겠다. 하지만 그때 민소저가 나섰습니다. 어젯밤 춘득과 대화를 나누며 그의 순박하고 진실한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아버님, 잠깐만요. 이미 치른 혼례는 하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런 천한 놈과 혼례를 인정할 수는 없다. 민소저는 어젯밤 꿈속 신령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달빛 같은 관상의 남자, 바로 춘득이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버님,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일의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춘득도 민소저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귀한 분이 고생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민대감은 며칠간의 유예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 일을 정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요. 바로 그때 중매쟁이 윤서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급히 춘득의 정체를 숨기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기로 했지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들통나면 큰일이 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춘득 총각,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으니까. 윤서방은 춘득을 몰락한 양반 가문의 서자라고 거짓으로 신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족보를 위조하고 증인까지 매수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냈지요. 춘득 총각은 이씨 가문의 서자로 어려서 집안이 몰락하여 이렇게 떠돌게 된 것이오. 민대감은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윤서방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서자라면 그럭저럭 혼사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지요. 춘득은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가난한 품팔이꾼일 뿐인데 갑자기 양반의 자손이 되었다니 믿기 어려웠지요. 하지만 민소저의 따뜻한 배려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춘득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이지요. 서방님, 글을 읽지 못하신다고 하셨지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민소저의 제안에 춘득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귀한 분이 자신 같은 무식한 사람을 가르쳐 주겠다니 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 제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춘득은 민소저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글자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글까지 익혀나갔지요. 한편 진짜 신랑이었던 김도령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것에 분노하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춘득의 정체를 밝혀내어 자신의 자리를 되찾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춘득과 민소저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소저는 춘득에게 글을 가르쳐 주며 그의 순박하고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되었지요. 춘득은 배움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익히며 민소저가 들려주는 시와 글의 의미를 깊이 새겨들었지요. 부인, 이 글귀의 뜻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깊어도 사람의 정만 못하다니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춘득의 순수한 반응에 민소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글을 늦게 배우기 시작했지만 그의 이해력과 감수성은 뛰어났기 때문이지요. 춘득도 민소저에게 자신만이 알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민들의 삶과 그들의 소박한 기쁨, 그리고 정직한 노동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요. 부인,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벌어먹는 밥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니까요. 민소저는 춘득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양반 집안의 허영과 체면만 중시하며 살아왔는데 춘득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은 점차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진실한 마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춘득과 민소저는 정원에서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올라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었지요. 서방님,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달빛 같은 관상을 지닌 분을 만나게 될 거라는 꿈 말입니다. 그런 꿈을 꾸셨군요.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 보니 그 꿈속의 분이 바로 서방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춘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 같은 미천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민소저의 마음이 고마웠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이 관가에 고발장을 내었기 때문이지요. 춘득이 신분을 속이고 대갓집에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춘득이라는 자는 천한 품팔이꾼으로 양반 행세를 하며 민대감 댁을 속였습니다. 관아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춘득의 과거를 캐내어 그의 정체를 밝혀내려 했지요. 민대감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만약 김도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만약 춘득이 정말 신분을 속였다면 당장 내쫓겠다.
춘득은 민소저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스스로 떠나려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귀한 분이 고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부인, 저는 떠나겠습니다. 제 때문에 댁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민소저는 춘득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안 됩니다, 서방님. 저희는 이미 하늘이 맺어준 부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민소저의 간절한 부탁에 춘득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견뎌내겠다고 다짐했지요. 한편 윤서방은 자신이 꾸민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도 큰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중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춘득의 마을에 살던 백할머니가 민대감 댁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백할머니는 민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춘득이에 대해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대감은 백할머니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늙은 여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춘득이는 사실 20년 전 역적으로 몰려 사라진 명문가 이씨 가문의 적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천한 품팔이꾼으로 알려진 춘득이 명문가의 적자라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요. 백할머니는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20년 전 이씨 가문은 권력 다툼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함이었지요. 당시 저는 이씨 가문의 유무였습니다. 그때 어린 춘득이를 구하기 위해 밤중에 몰래 데리고 나와 평민으로 기르게 된 것입니다. 춘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백할머니는 품속에서 낡은 족보와 도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씨 가문의 족보와 대대로 내려온 도장이지요. 민대감이 그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진짜였습니다. 이씨 가문은 비록 역적으로 몰렸지만 원래는 명문 중의 명문이었지요. 춘득은 이 모든 사실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품팔이꾼으로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명문가의 적자라니 믿기 어려웠지요. 할머니, 정말 제가 그 집안의 자손인가요? 그렇다, 춘득아. 내가 어릴 때부터 관상이 범상치 않다고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단다. 백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닥쳤습니다. 김도령이 이번에는 춘득을 역적의 자손이라며 고발한 것이었지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된 춘득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집안 출신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지요. 춘득의 말에 민소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그의 깨달음이 참으로 대단했기 때문이지요. 서방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 역시 서방님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외모나 신분이 아닌 그 마음에 끌렸습니다. 춘득은 민소저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몰린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저는 저희 가문이 무고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인과의 사랑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백할머니는 춘득의 각오를 보고 대견해했습니다. 어린 시절 품에서 키운 아이가 이렇게 의젓한 남자로 자라났다니 감격스러웠지요. 춘득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이제 진실을 밝혀낼 때가 되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춘득을 역적의 자손이라며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고 관가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런 가운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도령의 정체에 관한 비밀이었지요. 백할머니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도령의 할아버지가 바로 20년 전 이씨
가문을 모함한 간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도령이 춘득의 원수 집안 후손이었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도령의 할아버지는 권력욕에 눈이 멀어 이씨 가문을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빼앗았지요. 백할머니는 계속해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김도령이 민소저와의 혼인을 원한 이유도 이씨 가문에 숨겨진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민대감 댁에 보관된 옛 문서 중에 그 재산의 행방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윤서방 역시 김도령과 한패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춘득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었지요. 윤서방은 김도령의 지시를 받아 춘득이를 신랑으로 내세웠습니다. 나중에 춘득이의 정체를 폭로하여 민대감 댁을 혼란에 빠뜨린 다음 김도령이 구원자로 나서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춘득과 민소저의 진실한 사랑 때문에 틀어지기 시작했지요. 춘득이 단순히 이용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받는 남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춘득을 모함한 자들이 오히려 진짜 악인들이었던 것이지요. 민대감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좋은 사위를 의심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을 믿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김도령은 마지막 수단을 써서라도 춘득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관군을 동원해서 춘득을 역적의 자손이라며 체포하려 한 것이지요. 저 자는 역적 이씨 가문의 후손입니다. 당장 잡아가십시오. 관군들이 민대감 댁을 둘러쌌습니다. 춘득은 체포될 위기에 처했지요. 민소저는 춘득을 지키려다 위험에 빠졌습니다. 관군들이 그녀까지 끌고 가려 했기 때문이지요. 부인은 무죄입니다. 저만 데려가십시오. 춘득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했습니다. 민소저가 다치는 것보다는 자신이 희생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이씨 가문의 후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문은 무고합니다. 그때 민소저가 품속에서 낡은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이 문서를 보십시오. 그 문서는 20년 전 이씨 가문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민소저의 아버지가 당시 관리로 일하면서 비밀리에 보관해 둔 것이었지요. 이 문서에는 이씨 가문이 모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군들도 그 문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춘득을 체포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지요. 춘득과 민소저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지요. 춘득은 민소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역적의 자손임을 인정하며 스스로를 관군에게 내주려 했습니다. 제가 이씨 가문의 후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문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민소저가 가지고 있던 비밀 문서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20년 전 이씨 가문 사건의 진실이 담긴 문서였지요. 이 문서에는 당시 이씨 가문을 모함한 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음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대감이 그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은 정말 무고했고 오히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가문이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어떻게 가지고 계셨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시면서 진실을 알게 되셨지만 정치적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보관해 두신 것입니다. 민소저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는 권력 다툼이 심해서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춘득은 민소저의 희생정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런 위험한 문서까지 꺼내 보이다니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죠. 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이런 위험을 무릅쓰시다니. 저방님, 저희는 부부입니다. 함께 이겨내야 할 일이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관하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정의를 실현할 때가 온 것이었지요. 관아에서 큰 재판이 열렸습니다. 춘득과 민소저는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진실을 밝혔지요. 한편으로는 이 씨 가문의 무고함을, 다른 한편으로는 김도령 일당의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백할머니가 결정적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증언한 것이지요. 20년 전 이 씨 가문은 정말 무고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입니다. 또한 민소저가 가져온 비밀 문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관리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았지요. 김도령과 윤서방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과 음모가 모두 드러나고 말았지요. 김도령, 내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내가 되풀이하려 하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관아의 판관은 엄중한 목소리로 김도령을 꾸짖었습니다. 윤서방, 너는 중매쟁이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탐욕에만 눈이 멀었구나. 결국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춘득의 무고함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이 씨 가문의 명예도 회복되었지요. 김도령과 윤서방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지요. 춘득은 마침내 자신의 진짜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지요. 춘득의 가문이 무고했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년 동안 억울함을 당했던 이 씨, 가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었지요. 김도령 일당의 음모도 완전히 폭로되었습니다. 그들이 춘득을 이용해서 민대감 댁의 재산을 노렸다는 사실이 모두 밝혀졌지요. 민대감은 자신의 편견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춘득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지요. 춘득 총각, 아니 춘득 도령.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 진주를 돌멩이로 여겼습니다. 민대감은 춘득을 진정한 사위로 인정했습니다. 신분도 훌륭하고 인품도 뛰어난 춘득이야말로 딸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라고 생각했지요. 윤서방은 그동안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지요. 백할머니는 드디어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춘득을 어릴 때부터 지켜본 옛 유무였던 것이지요. 춘득아, 할미가 20년 동안 너를 지켜봤단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정말 고맙구나. 춘득은 백할머니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할머니,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춘득과 민소저의 사랑도 더욱 빛이 났습니다. 어떤 시련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지요. 춘득은 조정으로부터 가문의 명예 회복과 함께 정당한 관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품과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지요. 춘득 도령의 덕망과 재능이라면 충분히 나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춘득은 당장 벼슬길에 나서기보다는 민소저와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소저와의 사랑도 모든 장애가 사라져 완전해졌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가문의 문제도 모두 해결되어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정식으로 다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치러진 진정한 혼례였지요. 혼례식에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춘득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이웃들이 모두 나와서 축하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춘득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진작 알았어. 정말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사람들은 춘득과 민소저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의 모범이라고 여겼지요. 백할머니는 혼례식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품에서 키운 춘득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기 때문이지요. 춘득아, 정말 축하한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할미도 마음이 놓인다. 춘득과 민소저는 백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평생의 은인을 끝까지 모시겠다는 마음이었지요. 달빛이 고요히 비추는 어느 밤, 춘득과 민소저는 처음 만났던 신혼방에서 진정한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련이 끝나고 진짜 부부가 된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지요. 서방님, 처음 뵈었을 때부터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촛불에 비친 서방님의 관상이 정말 달빛 같았거든요. 저도 부인을 처음 뵈었을 때 이런 아름다운 분이 계시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겪은 모든 어려움이 이 행복한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바람도 조용히 나무잎을 흔들며 그들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 같았지요. 춘득은 민소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서방님. 그리고 참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시련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이었지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하늘이 저희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록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춘득과 민소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평생 부인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저도 서방님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습니다. 평생 서방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빛은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비춰주며 영원히 기억해주겠다고 속삭이는 듯했지요. 몇 해가 흐른 후 춘득과 민소저는 아름다운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춘득은 조정에서 인정받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고 민소저는 현명한 안주인이 되어 남편을 내조했지요. 백할머니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편안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춘득과 민소저는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정성껏 모셨고 할머니도 두 사람을 자식처럼 아꼈지요. 마을 사람들은 춘득과 민소저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신분이나 재산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지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지요. 거지 같은 총각이 관상 하나로 대갓집 규수와 혼례를 올리다니. 하지만 그 관상 속에 진짜 좋은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 그런 복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득과 민소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춘득과 민소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라는 큰 벽도, 악한 사람들의 음모도 모두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인 사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도와준다는 뜻이지요. 춘득과 민소저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갔기에 하늘도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진짜 가치는 신분이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인품에 있다는 교훈입니다. 춘득이 비록 가난한 품팔이꾼이었지만 순박하고 의리 있는 마음씨 때문에 결국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민소저가 춘득의 신분이나 재산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고 사랑했기에 그들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춘득과 민소저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주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변치 않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는 이야기이지요.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고 자손들에게까지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춘득과 민소저의 후손들도 조상들의 사랑을 본받아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달빛이 고요히 비추는 밤하늘 아래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